네, 오늘은 신한은행 WM그룹의 오건영 부부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오늘 어떻게 오건영 부부장님이 딱 필요한 타이밍에 출연을 해주셔가지고 네. 이것저것 많이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2022년 첫 거래 시작과 함께 이제 미국의 10년물 채권 금리가 먼저 급등을 하면서 최근까지도 상승하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데 네. 분위기가 꽤 심상치가 않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그 금리가 올라간다는 경우는 이제 금리가 올라가는 경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장이 탄탄한 경우가 그렇거든요. 성장이 탄탄하면 기업들이 투자를 늘리고자 하는 의욕이 생기게 되고 투자를 늘리려다 보면은 대출을 많이 받겠죠. 그럼 자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게 되면서 금리가 올라가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니까 첫 번째는 성장이 탄탄하면 금리가 오른다 이렇게 보면 되고 두 번째는 물가 상승세가 높을 경우에는 금리가 올라가는 경우가 높습니다. 그러니까 물가가 높게 되면은 사람들이 이제 낮은 금리 예금을 하지 않겠죠. 그럼 물가가 오르는 만큼은 당연히 금리를 올려서 대응을 해줘야 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물가가 올라가게 되면은 방금 전에도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중앙은행들이 기준금리 인상으로 대응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연초에 금리가 올라가는 이유는 이게 거의 다 같이 작용을 했어요. 방금 전에 이제 고용 지표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굉장히 탄탄한 지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경제에서는. 그러면 이런 성장에 대한 확신 같은 것들이 금리에는 상승 요인으로 작용을 했는데 이런 탄탄한 성장을 보면서 역설적으로 중앙은행 같은 경우는 물가 상승에 대한 걱정이 높아지게 되겠죠. 그러면 기존보다 긴축에 대한 행보를 한 스텝 더 빠르게 가져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번에 나온 얘기가 뭐냐면 기준금리 인상까지도 생각을 했는데 기준금리 인상의 속도도 빨라질 뿐 아니라 이제 조금 어려운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만 연준의 대차대조표 축소에 대한 얘기가 이제 오늘 새벽에 나왔고요. 네. 이게 시장에는 이제 두려움을 이제 줬던 이제 그런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금리 인상도 좀 빠르게 할 수도 있고 자산 축소도 바로 이제 뒤이어서 실행할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이 좀 부담이 된 거군요. 네, 그러니까 이 대차대조표 축소를 조금만 좀 부연 설명을 좀 네. 드리면 결국에는 금리 인상을 하고 난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은 금리를 제로까지 낮췄는데도 경기가 살아나지 않으니까 양적 완화라는 걸 통해 가지고 장기 국채를 사들이는 겁니다. 그럼 장기 국채를 사면서 연준의 자산에는 연준이 갖고 있는 자산이라는 창고 안에는 장기 국채가 차곡차곡 쌓이게 되겠죠. 네. 그럼 장기 국채를 사들이면서 돈을 찍어서 이렇게 시중에 공급을 했던 겁니다. 여태까지. 근데 이제는 어떻게 되냐면 금리를 갖다가 제로까지 낮춘 걸 다시 인상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그동안 사들였었던 장기 국채가 여러 개가 있을 거지 않습니까? 이걸 조금씩 팔면서 대차대조 그러니까 자산을 조금씩 줄이면서 시중에 있는 자금을 빨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면 금리도 인상을 하면서 팔면서 빨아들이니까 아무래도 속도가 더 빨라진다라는 인식을 줄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게 속도가 빨라진다는 것뿐만 아니라 연준이 시장이 기대했던 것보다 확실히 더 빠르게 움직이는구나라는 부담감을 당연히 느낄 수가 있겠죠. 시장이 뭐 이렇게 저렇게 좀 부담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또 쉽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뭐 고용지표라든지 주요 경제지표 얘기를 해주셨는데 오늘 이제 또 ADP 민간 네, 그렇습니다. 고용지표가 나왔는데 예상치보다 잘 나왔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80만 명 정도 나왔고요. 거의 예상치의 2배 가까이 이제 높게 네. 나왔는데 물론 이 민간 고용 지표하고 이번 주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토요일 새벽이죠. 미국 금요일 날. 이때 발표된 비농업 고용 지표는 조금은 좀 다른 내용을 네. 좀 갖고 있지만 민간 고용이 잘 나왔다라는 거는 사실상 이제 시차를 두고서 이제 미국의 비농업 고용도 연준이 굉장히 많이 바라보는 거거든요. 이 비농업 고용도 굉장히 좀 좋아질 가능성이 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발표된 제조업 지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시장이 예상했었던 것보다는 이제 뭐 아주 좋다라고 하긴 그렇지만은 그냥 시장의 예상치 정도로 충족하는 정도. 그리고 이제 물가 지표는 이제 이번 달에 나온 건 아니고 지난달 말에 나왔지만은 39년 만에 최고치, 뭐 40년 만에 최고치 하면서 성장은 안정적인데 물가는 조금 많이 올라가는 그런 상황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미국 시간으로는 한국 시간으로 이번 주 금요일 밤에 이제 비농업 고용지표 네, 그렇죠. 실업률이 이제 발표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 수치도 지금 시장 예상보다는 좀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전반적으로 미국의 고용 지표들이 고용 상황이 좀 개선이 되고 있다라는 쪽에 많이 포커스가 맞춰지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도 결국에는 미 연준의 이제 긴축 모드를 좀 앞당기는 요인이 될 것 같은데 네. 어떻게 좀 작용하게 될까요? 이제 결국에는 고용 지표가 뜨겁다라는 건요. 네. 성장이 탄탄하다라고 보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연준은 두 가지를 바라봅니다. 성장하고 물가를 네. 바라보거든요.
이제 물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물가를 잡아야 되지만 중요한 건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올렸을 때 성장이 흔들려 버릴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성장이 굉장히 탄탄하다라는 걸 확인을 하게 되면은 이쪽은 괜찮으니까 물가를 잡는 쪽에 조금 더 올인하자. 이제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번에 성장 이제 고용 지표가 굉장히 탄탄하게 나온다는 거는 시장 입장에서는 어쩌면 연준이 시장이 예상했었던 것보다 더 빠른 행보를 가져갈 수 있는 명분을 제공할 수 있다. 이런 걸 이제 볼 수가 있고요. 이번 주 이제 새벽에 바라보셔야 될 게 뭐냐면 이제 금요일 날 밤에 이제 바라보셔야 될 게 고용 지표 숫자가 잘 나오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요거만큼 중요한 게 임금 상승률이 같이 발표가 됩니다. 요걸 하나 같이 보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실업률이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는데 이 실업률이 계속해서 낮아지는지 그다음에 노동시장 참여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결국에는 뭐냐면은 이 노동시장에 일을 하겠다라는 의욕을 가진 사람들이 들어와 줘야 되는데 여태까지 그런 사람들이 많이 안 늘어난 게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였거든요. 이번에는 조금 올라갈 걸로 기대는 하는데 어떻게 나오는지도 좀 같이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용지표 숫자, 임금 상승률, 실업률, 그리고 참여율.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를 좀 여러분들 잘 체크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시장 분위기만 놓고 보면은 네. 3월에 이제 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고 네,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올해 한 3번 정도 진짜 금리 인상이 단행되지 않을까 이런 전망들이 좀 많은 것 같던데 네, 그렇습니다. 네. 어떤 부분에 포인트를 두고 봐야 될까요, 부부장님? 네, 결국에는 이제 이런 거죠. 성장하고 물가라는 말씀을 드렸지 네. 않습니까? 성장이 탄탄하니까 물가를 잡기 위해서 움직이는 거고 이 물가 상승세가 시장의 예상보다 연준의 예상보다 훨씬 더 강했던 겁니다. 그럼 이게 결국엔 이걸 잡아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금리를 올렸을 때 물가만 발라내면서 성장은 놔둔다. 이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거든요. 네. 그러면 물가를 갖다 잡는 과정에서 성장이 흔들려 버릴 수도 있다라는 거. 요걸 이제 우리가 좀 눈여겨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연준 같은 경우도 이 성장이 둔화되는 것에도 워낙에 전전긍긍을 하기 때문에 이 물가 잡는 데서도 이 부분은 항상 계속해서 이제 모니터링을 하면서 움직이게 될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물가 지표만 딱히 바라볼 게 아니라 이 성장과 관련돼 있는 지표들이 둔화됐었을 때 연준이 어떤 리액션을 하게 되는지 이것들도 같이 바라봐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성장이 둔화가 되면은 미 연준의 스탠스 또한 뭐 유동적으로 바뀔 수도 있는 거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연준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금리가 3번 인상된다, 2번 인상된다 이렇게 이제 직접적인 질문을 했었을 때 네. 항상 연준이 하는 답은 이거거든요. 데이터 디펜던시라는 얘기를 합니다. 실물 경제가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데 뭐 연준이 다 알면서 그러냐 그게 아니라 정해져 있는 길이 있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시장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연준은 유연하게 대응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미 연준이 통화 정책에 대한 액션을 취하기 전까지는 시장이 계속 변동성에 좀 노출될 수밖에 없다라고 저희가 이해를 해야 돼요. 네, 일단은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시장의 변동성이 높아질 때는 시장의 기대보다 예를 들어서 강한 정책이 나왔을 때 네. 예상하지 못한 정책이 나왔을 때 충격을 받으면 시장이 휘청휘청하게 되는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지거든요. 연준은 물가를 잡기 위해서 시장의 기대보다 조금은 더 강한 것들을 갖다 계속해서 제시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금리 인상에 대한 속도도 지난해 말보다 올해 초 들어와가지고 3번까지도 늘어나고 그다음에 예상하지 못했던 대차대조표 축소에 대한 언급까지도 이제 오늘 새벽에 했었던 네. 거거든요. 이런 것들은 시장에는 단기적으로는 변동성을 높여줄 수 있는 그런 요인들로 작용할 수는 있습니다. 네. 뭐 올해는 뭐 지난해부터 미국의 통화 정책 정상화가 시장의 가장 큰 이벤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전망들이 또 많았습니다. 올해 첫 거래일에 미국장이 생각보다 좋아서 네. 그래도 출발이 좀 무난하고 생각보다 견조하다라는 느낌을 받으면서 올해를 시작했는데 지금 며칠 지나고 나니까 시장이 느끼는 부담감과 우려감이 상당히 좀 크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올해 글로벌 시장의 키워드는 저희가 어떤 부분에 딱 포커스를 맞춰서 보면 많이 도움이 될까요? 여러 가지가 네. 있겠지만 저는 3가지 정도만 첫 번째 네.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인플레이션이죠. 그러니까 작년에는 이 인플레이션을 연준도 그렇고 굉장히 일시적인 인플레이션으로 좀 간주를 했었습니다. 여태까지 지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0년 동안 물가가 올라올 것 같으면 금방 주지 않고 올라올 것 같으면 금방 주지 않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의 물가 상승세도 일시적으로 끝날 거야라고 했는데 이 물가 상승세가 생각보다 심상치 않은 거죠. 오늘 새벽에도 연준 위원들이 했던 의사록이 발표가 됐는데 이 물가 상승세가 생각보다 강할 수 있다라는데 다들 이제 동의를 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러면 이 인플레이션이라는 거 여태까지 만나지 못했었던 10년간 이 인플레이션이라는 것에 대해서 실물 경제가 어떻게 부담을 느끼는지가 이제 1번이 될 거고요. 두 번째는 이런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중앙은행에서의 스탠스 변화가 어떻게 나타나는지가 되게 중요할 겁니다. 그럼 중앙은행은 예상했던 것보다 기준금리 인상이라든지 대차대조표의 축소와 같은
여태까지 좀 많이 보지 못했었던 그런 케이스들을 빠르게 가져갈 수가 있고요. 여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미국 시장이 초반에 이제 괜찮았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다른 국가들의 증시보다는 미국 증시가 좀 탄탄한 편이었습니다. 가장 큰 이유가 성장의 불균형이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금리가 올라가더라도 성장이 탄탄하면 시장이 무너지질 않아요. 왜냐하면 금리가 올라가는 것보다 배당으로 받을 수 있는 수익이 더 크니까 오히려 자산시장으로 자금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글로벌 성장이라는 게 미국의 금리가 오르지만 글로벌 성장이라는 게 모든 나라가 동일한 성장률을 보이는 게 아닙니다. 미국하고 미국 이외의 지역이 다른 성장률을 보일 수가 있죠. 미국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직까지 올해 1분기까지는 탄탄한 성장을 보일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신흥국들, 터키나 브라질이나 이런 실흥국들 같은 경우는 최근에는 성장 둔화가 훨씬 더 심해지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부분은 글로벌 불균형이라는 거죠. 이 성장의 불균형은요. 미국과 미국 이외의 지역에 극심한 차별화를 만들어내게 되고 또 이런 성장의 불균형이 결국에는 중장기적으로는 미국 성장에도 부정적인 악영향을 줄 수도 있다. 이제 이런 점을 같이 이제 우리가 염두에 둘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역시 부부장님 말씀 너무 잘하신다. 그리고 많이들 반가워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좀 글로벌 시장에 대해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시장을 보면 좋을지에 대해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해 주시는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제 돌아오는 FOMC가 또 상당히 중요해지는 네, 걸까요? 그렇습니다. 네, 이제 1월 달 FOMC가 있고 올해 이제 3월 달 FOMC가 이제 당장 앞에 다가와 있는 건데요. 첫 번째는 오늘 이제 연준에서 이제 대체 대조표 축소에 대한 얘기를 했었지 않습니까? 이 시기에 대해 논의를 했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시기를 못 박은 게 아니라 시기에 대해 논의를 했다라고 했고 첫 금리 인상 이후에 대체 대조표 축소에 들어가야 될 것 같다라는 언급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포인트가 나오게 될 건 뭐냐면은 다음번 회의에는 이 대체 대조표 축소에 대한 얘기가 보다 심화돼서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럼 여기에는 시기에 대한 문제하고 그다음에 줄일 때도 우리는 이제 테이퍼링도 보면은 뭐 예를 들어 처음에는 150억 달러씩 줄인다고 했다가 300억 달러씩 줄이거나 이렇게 규모가 달라지게 되겠죠. 그래서 시기도 중요하지만 어느 정도 이 디그리죠. 그러니까 정도가 어느 정도 나오게 되는지도 되게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17년도에 양적 긴축 대체 대조표 축소를 할 때는 500억 달러씩 줄였던 적도 있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그냥 인위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건 팔지 않고 가만히 놔두는데 채권이라는 게 만기가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만기가 돌아오면 자연히 이 채권을 갖다가 상환을 해주면서 현금을 땡기는 이렇게 자연스럽게 조금씩 줄여나가는 방법이 있죠. 그래서 마일드한 양적 긴축이 나오게 될지 아니면 좀 이렇게 강한 양적 긴축이 나오게 될지 그리고 그 시기가 어느 정도인지 이런 부분들에 저는 중점을 두고서 좀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해 잘 되게 설명을 정말 잘해주셔서 오늘 감사하다라고 표현하는 시청자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 또한 오늘 많은 공부가 됐고요. 연초에 이렇게 또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신한은행 WM그룹의 오건영 부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